살고 싶어서 나를 버리고 살고 싶어서 나를 찾으신 거예요? 30년의 공백을 건너 만난 모녀였죠. 그러나 그 만남 뒤엔 사랑보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용서된다고 말하지만 오늘은 한 통의 전화가 그 말을 뒤집었어요. 이야기는 고성희 이사장의 짧은 통화에서 시작돼 그 짧은 숨멋 사이로 오래 묻어둔 이름 하나가 깨져 나왔죠. 은호는 비서의 연락을 받고 이사장실로 향했죠. 직접 결과를 전한다는 말에 의심은 없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을수록 구두 굽소리가 길게 늘어졌죠. 엘리베이터 거울 속 표정은 평온했지만 가슴 안쪽 어딘가가 작게 흔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들어오세요. 낮고 정돈된 목소리가 들렸죠. 책상 위엔 검진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서류철 모서리는 칼날처럼 반듯했습니다. 은호는 의자 끝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허리 곧게, 호흡은 짧게. 수고 많았어요. 지은호 실장님, 제 간 수치가 생각보다 좋지 않네요. 고성희는 시선을 내려두더니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수치는 아주 좋아요. 부럽네요.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금속성의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실내 공기는 향초 냄새로 가려졌지만 소독약의 미세한 기운이 남아 있었죠. 커튼 자락이 흔들리고 벽시계 초침이 의외로 큰 소리로 방을 가르며 달렸어요. 그 소리가 은호의 숨과 박자를 맞추는 듯했죠. 고성희가 봉투를 펼치며 말했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여기 당신의 건강검진 결과지예요. 모든 수치가 완벽하네요. 말은 축복처럼 들렸지만 눈빛엔 계산이 비쳤습니다. 은호의 입가에 안도 섞인 미소가 번지려던 순간 고성희가 서류를 가볍게 덮으며 한 걸음 다가섰어요. 잠깐만요. 아직 드릴 말이 남았어요. 그 문장이 마치 의자를 끄는 소리처럼 마찰을 남겼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어요. 은호는 묻고 싶었어요. 혹시 제 검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손끝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죠. 아니에요. 인연이라는 게 묘해서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온도는 낮았습니다. 말끝마다 빈자리가 생겼고 그 빈자리마다 한 줄의 의심이 들어섰어요. 은호는 예의를 갖춰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복도로 나오는 순간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발걸음이 속도를 줄이지 못했어요. 문이 닫히자 공기가 바뀌었어요. 창틀에 스며든 저녁빛이 책상 유리에 비쳤습니다. 고성희는 수화기를 들고 짧게 속삭였어요. 네, 교수님. 확인했습니다. 조건 일치, 이름은 지은호. 그리고 낮게 이제 준비를 시작해요. 문장 사이사이에 오래 기다린 사람의 단정함이 묻어 있었죠. 멈춘 적 없는 사람의 호흡,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을 지나던 영라가 발을 멈췄습니다. 열린 문틈에서 이름이 또렷이 들렸죠. 지은호, 그리고 알 수 없는 단어 하나. 물컵이 손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유리 가장자리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려 손등을 적셨어요. 영란은 귓속까지 차가워지는 느낌을 참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설마 엄마가 그 말은 거의 숨에 가까웠어요. 복도 공기청정기에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사무실 밖에서 영란은 휴대폰을 켰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천천히 복도를 빠져나왔어요. 발끝이 망설일 때마다 천장의 조명이 하나씩 뒤로 밀렸죠. 유리문 밖하늘엔 먹구름이 몰려들었고 빗방울이 금세 점점이 번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의 표면을 두드리며 금을 냈어요. 창가에 선 고성희가 전화를 끊고 유리창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유리 위를 한 번 더 더듬었죠. 은호야, 이제 엄마가 널 다시 찾았단다. 독백은 속삭임처럼 낮았고 문장마다 소유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먼 곳에서 천둥이 울렸고 방 안의 온도는 한 계절 낮아진 듯했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오래전 놓친 시간을 한 장의 서류처럼 접어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누군가는 재회의 기적을 믿었고 누군가는 악몽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고성이가 부른 은호야 한마디가 곧 세 사람의 시간을 흔들 거라는 걸 아직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름 하나가 불려질 때마다 운명은 방향을 조금씩 바꾸게 됩니다. 오늘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벽시계의 초침은 한 번도 쉬지 않았고 초마다 의미를 새겼어요. 은호는 문 밖에서 잠깐 숨을 고르다 손바닥을 꼭 쥐었습니다. 작은 상처처럼 남은 말들이 송금 사이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영란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낮게 떨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이용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오늘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다시 보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비서의 짧은 음성이었죠. 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얼음장 같은 불안이 깔려 있었어요. 결국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날과 같은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지은호 씨. 고성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그 말 속에는 환영보다 무언의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검진 결과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하지만 대답 대신 고성이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과 내 유전자 검사 결과지예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은호의 시선이 천천히 봉투 위를 미끄러졌죠. 손끝이 떨렸어요. 왜 이런 걸 제게 주시는 거죠? 확인해봐요. 그 짧은 한마디에 은호의 숨이 막혔어요. 봉투 속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모 고성이자 지은호, 일치율 90%. 그녀는 숨을 삼켰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성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래, 지은호 내가 내 딸이야. 잃어버렸던 내 피, 내 심장이야. 그녀의 시선엔 연민과 집착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마음은 얼어붙었어요. 그럼 왜 이제 와서요? 이제야 기회가 왔으니까. 탁자 위로 또 한 장의 종이가 미끄러졌어요. 간, 이식 동의서. 은호의 시야가 일그러졌어요. 이걸 나더러 서명하라는 건가요? 난 단지 살고 싶을 뿐이야. 고성이의 목소리는 애원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권력의 냄새가 섞여 있었죠. 살고 싶어서 나를 버리고 살고 싶어서 이제 와서 날 찾으신 거예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커피 향이 공중에 흩어졌어요. 그래, 살고 싶었어. 그게 죄야? 고성이의 미소는 미안함이 아니라 오만함이었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은호는 손에 힘을 주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지만 결심은 단단했어요. 은호야, 넌 내 심장이야. 엄마 없으면 넌 살 수 없어. 그건 착각이에요. 은호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전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낮지만 단호했죠. 문이 닫히자 고성이의 얼굴은 무너졌습니다. 커피잔이 깨지고 펜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죠.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어요. 박 원장님, 준비를 서두르세요. 재검은 이번 주 안으로. 그녀는 창가에 서서 낮게 웃었어요. 그 아이는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 시각 복도 끝에 서 있던 영라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간 이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죠.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성재의 번호를 눌렀어요. 성재 오빠 엄마가 지은호 씨에게 간이식을 요구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통화를 끊은 뒤 영란은 창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엄마가 너무 무서워요. 바깥에선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멀리서 울렸어요. 그 소리는 마치 다가올 폭풍의 전조 같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은 결국 누군가의 생명을 집어삼킵니다. 그날 은호가 남긴 한마디, 그건 욕심이에요. 그 말이 훗날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밤의 공기는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은호는 퇴근길 버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 고성이가 내뱉은 한마디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넌 내 심장이야. 그 말이 마치 예언처럼 자꾸 가슴을 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불을 끄고 침대에 몸을 눕혔어요. 눈을 감았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왜 나였을까? 왜 굳이 나였을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렸어요. 불안을 잊으려 노트북을 열었지만 커서가 멈춰선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켜고 건강검진 결과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정상, 수치, 이상 없음. 그 문장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이상 없음이라는 말 속에 설명할 수 없는 함정이 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각 도심의 한 호프집. 수빈은 훈남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 투명한 잔 속 맥주 거품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죠. 훈남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맥주 3병까지만, 맞죠? 그건 제가 한 말이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어색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수빈은 손가락으로 잔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렸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 정규직 아니에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담담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상담소에선 조건이 전부잖아요. 저는 그런 조건 하나도 없어요. 훈남은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죠. 괜찮아요. 조건보다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에 수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상담소에서 봤던 훈남의 서류를 떠올렸죠. 이상형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성실한 여성. 그 문장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서 나도 그 조건에 맞추려 슈올츠 매장 임시직을 택했는데 이제 와서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니 아이러니하네. 훈남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수빈 씨, 진심은 안 변한 거죠? 수빈은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어요.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미소가 스쳤죠. 저 아마 당신이 찾던 안정적인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잔에 남은 맥주 거품이 천천히 흘러내렸고 창밖엔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젖은 도로 위로 길게 번졌죠. 같은 시간 은호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은 뒤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죠.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가온재단, 건강센터, 정기검진 만족도 설문조사. 이상하게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은호는 문자를 지우며 중얼거렸어요. 이 시간에 이런 문자가 왜?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낯선 검은 차 한 대가 골목 모퉁이를 천천히 돌고 있었어요. 그 차의 붉은 브레이크 등이 섬광처럼 번쩍였어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순이의 목소리였죠. 은호야, 잘 들어갔니? 응,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잠이 안 와. 짧은 통화가 끝난 뒤 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비 내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그녀의 눈가엔 묘한 피로와 불안이 동시에 스며들었죠. 호프집 불빛이 꺼지고 수빈은 혼자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한쪽 손엔 작은 우산, 다른 손엔 아직 마시다 남은 생수병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조건보다 진심이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 그 말은 비 속으로 스며들며 멀리 흩어졌어요. 한편 은호는 마지막으로 커튼을 내렸습니다. 진심이란 게 결국 누군가를 다치게 하기도 하는구나.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다른 공간에서 교차하듯 겹쳐졌어요. 비는 점점 거세졌고 그날 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불길한 예감이 내일의 폭풍이 될 거라는 걸.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부르르 떨리며 진동했죠. 가온재단 건강센터라는 이름 아래 짧은 문장이 떠 있었어요. 지은호님, 심장 초음파 재검진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내원 바랍니다. 은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심장이라니 이상하네. 검진 땐 아무 문제 없었는데. 혼잣말이 공중에 흩어졌어요.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그날의 검사와 관련된 건 아닐까? 불길한 생각이 스며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그냥 절차상의 일이지. 부엌에서는 정순이가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줄까? 병원은 혼자보다 둘이 낫잖아. 은호는 가볍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괜찮아요. 금방 끝난대요. 점심 전에 돌아올게요. 그녀의 웃음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이 오래가진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가온재단 산하병원. 시계는 9시 58분을 가리켰고 접수대엔 환자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조명이 유난히 차가웠죠. 직원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지은호 씨, 심장 초음파실로 바로 들어가세요. 예약돼 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빠르게 끝났는지 은호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 의심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를 따라 들어가자 안쪽 방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초음파실은 커튼이 닫혀 있었고 불빛은 희미하게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조금 차가운 젤을 바를게요. 금방 끝납니다. 차가운 젤이 팔에 닿는 순간 짧은 통증이 번쩍 스쳐갔어요. 은호의 손끝이 떨렸죠. 이거 초음파 아닌 것 같은데. 그녀의 말끝이 점점 느려지고 시야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귓가로 들려온 낮은 속삭임. 누군가 다정하게 그러나 섬뜩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 엄마가 곧 데리러 올 거야. 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그 마지막 말이 귓가에 남은 채 은호의 세상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게 사라지는 듯한 정적 속에서 그녀의 팔이 축 늘어지고 심장 박동 소리만 천천히 멀어졌어요. 잠시 후 병원 지하주차장. 하얀 앰뷸런스 한 대가 천천히 문을 열고 출발했습니다. 측면엔 가온재단 의료지원팀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운전석 옆자리엔 고성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선글라스 너머로 창밖을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죠. 이제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왔네, 내 딸. 그녀의 손끝이 의자 팔걸이를 천천히 두드렸어요. 타이어가 바닥을 긁으며 병원을 벗어나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는 정순이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국을 데우다 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야, 벌써 끝났니?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통화할 수 없습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이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지고 식탁 위 찻잔이 덜컥거렸습니다. 그녀는 부엌 창가로 다가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이내 멀어져 갔죠. 정순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 한마디가 공중에 퍼지며 점점 사라지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잦아들었어요. 그날의 아침은 그렇게 끝났어요. 누군가는 평범한 하루를 살았지만
누군가에겐 그 평범이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앰뷸런스 안에 사랑과 광기가 뒤섞인 또 다른 시작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사람은 사라졌는데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이의 눈앞에는 식지 않은 밥상과 돌아오지 않는 딸의 빈자리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젓가락을 든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점심 전에 온다고 했는데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은호가 병원으로 향한 지 이미 3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정순이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호, 지금 어디야? 그러나 들려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지금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한 번 더 버튼을 눌렀어요. 5번, 6번. 결국 같은 음성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지? 정순이는 서류함을 열어 병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침에 받았던 가온재단 건강센터 문자가 사라져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다시 검색해봐도 발신 기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지워질 수가 있어? 그녀는 숨을 고르며 벽시계를 바라봤어요. 초침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어요. 불안이 한계에 다다른 순간 정순이는 은호의 절친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은호한테 연락됐니? 아침에 재검하러 갔다더니 연락이 안 돼. 수정은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요? 그럴 리가. 그녀는 곧장 지역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역 선배, 은호가 사라졌어요. 지역의 목소리가 굳어졌어요. 뭐라고? 지금 병원 이름이 어디래?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뒤적이며 답했습니다. 가온재단 건강센터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듯했습니다. 지역은 단숨에 사무실 문을 열고 나섰어요. 곧 성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성재야, 큰일 났어. 은호가 없어졌어. 몇 분 후 정순이, 지역, 성재, 수정이 동시에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는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실종 신고는 마지막 통화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접수됩니다. 지역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여기요. 아침에 받았던 병원 문자인데 보세요. 화면에는 가온재단 건강센터라는 이름이 또렷이 떠 있었습니다. 그제야 형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잠시 후 형사는 CCTV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이게 오전 10시 12분 병원 지하 출입구 영상입니다. 모니터 속에는 은호가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이 잡혀 있었어요. 그 뒤편 유리문에는 선명한 로고 하나가 비쳤습니다. 성재가 눈을 좁히며 말했어요. 그 로고 가온재단이잖아요. 정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형사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의료 납치 가능성 있습니다. 경찰들이 일제히 움직였고 지역과 성재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정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애원했어요. 은호만 무사하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처럼 울렸습니다. 잠시 후 병원 앞에 경찰차 여러 대가 멈춰섰습니다. 경비원들이 서둘러 출입문을 막아섰어요. VIP 시술 중이라 출입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때 성재가 앞으로 걸어 나섰습니다. 나는 박성재, 그룹 본부장이요. 이 병원은 우리 계열이잖아요. 문 열어요. 경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친 뒤 결국 길을 터줬습니다. 지역이 외쳤어요. 지하 수술동으로 바로 가야 합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붉은 경고등이 번쩍이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문 열어. 경찰이다. 쇠문이 부서지며 터지는 굉음이 복도를 울렸어요. 정순이는
그 소리를 듣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어요. 제발 은호야, 버텨줘. 그녀의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는 사이 지혁과 성재는 복도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비친 은호의 손목. 그 위에 떨어지는 붉은 조명이 아득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살고 싶어서 나를 버리고 살고 싶어서 나를 찾으신 거예요? 은호의 목소리가 차가운 수술실의 공기를 찢었습니다. 그 울림이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번졌어요. 폭발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경찰과 함께 지혁, 성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차가운 수술등 아래 은호는 수면제 주입 직전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손목엔 투명한 튜브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 앞에는 고성이 흰 수술복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놀라움도 후회도 없이 오직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들이 허둥지둥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혁이 달려가 은호의 손목을 잡았어요. 손끝에 수액 라인을 거칠게 뽑아냈습니다. 지혁 선배? 은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어요. 괜찮아. 이제 끝났어. 지혁의 말에 은호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래, 맞아. 내가 이 아이의 엄마야.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흩어진 종이 위에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99.9% 일치. 내 딸이잖아. 내 간을 나눠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은호가 눈을 부릅뜨며 외쳤어요. 살고 싶어서 나를 버리고 살고 싶어서 이제 와서 날 찾으신 거예요? 그녀의 울음은 수술실을 울렸습니다. 모든 기계음이 순간 멈춘 듯 정적이 흘렀어요. 고성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기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살고 싶었어. 그래서 널 찾았어. 그 웃음은 미친 듯한 광기로 변했습니다. 성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혁은 이를 악물며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넌 내 딸이 아니야. 넌 내 간이야. 그 한마디에 모든 이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수술등이 삐걱이며 흔들렸고 기계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어머니의 모습이었나요? 그의 목소리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고성희 씨를 불법 시술,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고성희가 몸부림쳤습니다. 나 없으면 이 아이도 못 살아. 내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어. 그녀의 외침은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성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는 차갑게 그러나 단호하게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이 은호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지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호야, 괜찮아. 다 끝났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걸까요? 그때 문 앞에서 정순이가 달려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은호야. 서로의 눈물이 섞였어요. 그 뒤 수갑이 채워진 고성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이상한 미소가 번졌어요. 끝난 게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붉은 조명이 깜빡이며 그녀의 손목을 비췄어요. 팔찌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온재단 해외이식 프로그램 승인 대기.
하룻밤 사이에 도시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뉴스 자막이 붉게 흐르고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이 불법 시술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병실 침대에 앉은 지은호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을. 말끝이 허공에서 꺼지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혁이 들어와 담담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이제 세상도 진실을 봤으니까. 은호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르며 눈가를 훔치고 있었어요. 형훈이 아니라 버텨내려는 침착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그룹 본사 회의실은 숨소리마저 무거웠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카메라 플래시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선언합니다. 가온재단은 즉시 해체합니다. 모든 불법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옆에 선 박성재의 표정엔 분노와 체념이 10개 겹쳐 있었어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낮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녀를 완전히 내치지만은 마세요. 그 사람도 우리 가족의 일부였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박진석의 이마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책임과 후회가 뒤섞인 숨이 길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을 스치는 햇살은 맑지만 지은호의 가슴속은 아직 무거웠어요. 용서란 정말 가능한 걸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미움과 연민이 번갈아 스치고 오랜 상처가 둔탁하게 쑤셔대고 있었어요. 그때 의자 끄는 소리가 부드럽게 나고 지혁이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힘들면 울어도 돼. 그래도 울다가 다시 웃을 수 있잖아. 은호는 옅게 웃었어요. 지혁 선배는 항상 제 편이네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시선이 잠깐 겹치고 마음속 매듭 하나가 조용히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문틈에선 누군가의 발걸음이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성재였습니다. 그는 들어오지 않고 서서 지은호의 낮은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 버텨주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 문장이 성재의 가슴을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눈가가 젖고 손등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는 오래 미뤄둔 깨달음이 늦게 도착한 듯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그날 밤 상철은 가벼운 휘파람을 삼키며 현관을 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은호가 차려준 소박한 생일상이 생각나 미소가 먼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엔 다정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죠. 학원 간다더니 이 시간까지 어디 있었어요? 목소리에 모서리가 뾰족했습니다. 그냥 잠깐 친구 좀 만났어. 친구? 당신이 이 밤중에 만나는 친구가 어딨어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예요? 상철은 변명 대신 침묵을 택해요.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요. 가족이랑 있어야죠. 그 말 뒤로 문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려요. 밤이 깊어도 다정의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학원도 안 갔다던데 어디를 간 걸까? 의심이 불안이 되고 불안이 미안함과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다정은 수업이 끝난 상철을 멀찍이 따라가 보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편의점 불빛이 유리창을 적시는 시간이었어요. 계산대 뒤 상철이 땀에 젖은 앞치마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미소는 지쳐 있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다정은 그만 눈물이 맺히다 말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족을 위해 버티고 있었구나. 밤에 다정은 따뜻한 야식을 차려놓고 상철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해요.
상철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당신이 미안할 건 없어. 내가 숨겼으니까. 오래 비껴가던 시선이 드디어 마주서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웃음이 오해의 껍질을 천천히 벗겨내고 있었어요. 한편 고성이 자택 거실에서 TV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자막은 고성이의 구속 송치를 알리고 박영란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성재 오빠 이름이 뜨고 영란은 나지막한 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성재 오빠, 저 이제 엄마 곁에 더 이상 못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짧은 침묵 뒤 목소리가 잔잔히 답하고 있었어요. 영라야, 내 선택을 응원할게. 이제 너도 자유로워질 때야. 고마워요, 오빠. 영란은 눈가를 닫고 거실 불을 낮추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두려움 대신 결심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병실로 와서 은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지켜보려고요. 두 손이 포개지며 오래 묵힌 슬픔이 숨을 놓습니다. 바깥 세상도 정리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가온재단은 공식 해체되고 연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언론 앞에 서서 또렷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배운 건 단 하나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결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박진석은 옆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에 대해 늦게 온 신뢰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밤이 다시 내려앉을 때 병실 탁상 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어요. 숨소리 하나가 가늘게 스치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호야, 나야. 지은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고성이 숨이 막히는 듯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 다가오는 걸까요? 아침 뉴스 자막이 긴급 속보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온재단 고성희 이사장이 건강 악화로 보석 석방됐다고 보도하는 뉴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고 곧 해외 의료재단 초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화면 속 고성희는 회색 외투깃을 여미고 정문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나는 내 아이를 구하려 했을 뿐이라고요. 후회가 아니라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차가운 공기를 베고 지나갔어요. 잠시 뒤 공항엔 취재진이 몰려 들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치료 목적이냐고요. 고성희는 선글라스를 올려 쓰고 짧게 답했습니다. 치료도 인생의 일부라며 자신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겠다고요. 전광판엔 스위스 제네바행 항공편이 점등되고 있었습니다. 게이트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천천히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출국 방송이 마지막 안내를 알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성재는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열고 재단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해외 이식 프로그램 문서가 눈에 걸렸어요. 승인 대기라는 짧은 문구가 이상하게 무겁게 보였어요. 성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치료가 아니라면 또 다른 누군가를 찾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파고 들었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가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한편 카페 창가에서는 은호가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숨을 쉬고 있었어요.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자 정순이가 손을 잡아주며 우리에겐 평범한 하루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해줍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호의 시선이 무심코 뉴스 화면으로 향하자 제네바 공항 장면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호는 속으로 그 사람 정말 떠난 걸까? 하며 마음 한구석에 남은 의심이 살짝 고개를 듭니다. 밤이 오자 영란은 책상 앞에 앉아 화면을 바라봅니다. 막 업로드할 웹툰 표지가 떠 있어요. 제목은 내가 버티던 세상. 영란은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엄마의 그림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라고 자신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잠시 뒤 지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영라야, 너 드디어 올렸구나. 축하해. 이제 진짜 내 세상이 시작인 거야. 영란은 고맙다고 답하고 고개를 듭니다. 눈가가 반짝이지만 미소는 단단했습니다. 스스로 서겠다는 자신에 대한 다짐으로 자신의 건 약속이 새벽빛처럼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은 앞치마를 메고 달걀을 굽고 있었어요.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우고 다정이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침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여보. 상철은 멋쩍게 웃었어요. 여보, 미안했어. 내가 이제는 자주 해줄게. 나도 좀 사람 냄새 나는 남편으로 살고 싶거든.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진짜 가족의 맛이라고 생각하는 다정과 상철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작은 웃음이 오가고 집 안 공기가 부드럽게 풀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어제의 오해가 오늘의 밤 냄새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제네바의 밤, 조용한 의료센터, 복도의 긴 그림자가 흘러갑니다. 휠체어에 앉은 고성이는 얼굴이 창백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이젠 수술을 완성할 차례라고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모니터에는 해외 이식 프로그램 승인 완료라는 문장이 떠 있었어요. 의료진이 마스크를 고쳐 쓰고 다가왔습니다. 고성이는 눈을 감으며 낮게 말합니다. 나를 배신한 모두를 나는 기억하고 있어. 그 말 끝에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 시간 은호와 지혁, 성재와 영라, 수빈과 상철, 다정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뉴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제네바에 도착했다는 속보가 자막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은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시작인가 보네요. 지혁은 화면을 올려다보며 우린 다시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때 뉴스 하단에 낯선 문장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비밀 통신 연결 중. 이어폰 너머로 낮은 남자 목소리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목표 도착 확인. 48시간 안에 이식 준비. 순간 화면이 꺼지고 방 안의 소리가 묵직해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아직 모를 뿐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어둠이 깨어났어요. 과연 은호와 지혁은 고성이의 복수를 막을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화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예고쇼였습니다.